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추운데도 무거운 이제 가슴을 안고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번 달에 이어서 교회사 공개합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는 우리 신앙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을 증거하고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제목부터 이제 혹시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사람을 사랑이 이해온 하나님의 목사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신앙의 선조들. 예. 제목에서 이제 보다시피 크게 사실 두 가지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사들의 이제 상업 활동,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신앙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비록 깊이는 다루지 못하겠지만 대략적인 분위기라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 천주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앙 선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사실은 2000년이 넘는 세계 교회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실로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순교를 각오하신, 즉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각오를 하신 선교사분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같이 한국 천주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이 선교사분들의 활동,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땅에 들어오셨고 또 어떻게 활동하셨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조선 교회를 위해서 사셨는가 라고 하는 점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를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꼭 배워야 되는 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파라디오 목자라고 해서 주로 이제 외국인 프랑스 신부님이 박계식에 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고요. 또 하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박계식에는 엄청난 혹독한 박해와 그다음에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신앙을 이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신앙 선조들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두 가지를 이제 또 순서대로 먼저 선교사, 그 다음에는 신앙 선교사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나라의 선교사분들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선교사분들은 물론 처음엔 다 외국인이셨죠.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이었을까? 먼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분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신 선교사분인데 바로 중국인이신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십니다. 당신이 청나라의 이제 그 모자인데 이런 모습을 하시는 건데 바로 이 주문모 신부님이 처음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분이 순교하신 다음에 30년쯤 지나서 두 번째로 선교사가 오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른바 이제 유방제 신부님을 알려주신 분인데 원래 본명은 이제 여항덕이고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씨가 이제 아무래도 드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성씨, 특히 여가 중국 발음에는 유랑 발음이 비슷하게 납니다. 그래서 사실 여신부님이긴 한데 그걸 발음하게 되면 유신부님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신부님이라고 알려지게 된 거고요.
이분 역시 중국분이셨습니다. 이 두 분의 중국분 같은 경우는 비록 당시 밖에 시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겠지만 사실상 뭐 중국 사람이나 조선 사람이나 생김새가 비슷하잖아요. 더군다나 문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옷을 입고 계시니까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정체가 십자에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그 뒤에 오시는 그 파리아방 정부의 신부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프랑스 신부님이셨기 때문에 겉으로 띄죠. 용모가 대표적인 게 눈도 색깔이 이제 파란 도 많이 계신 분도 있고 또 옛날에 우리 이제 서양 사람들 하면 흔히 이제 코스에 있잖아요. 코가 높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거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상 딱 두고 봤을 때 금방 이렇게 털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신부 같은 경우는 중국인 신부님에 비해서 더욱더 활동하는 데 제한이 많았다. 항상 숨어 다니셔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내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분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가게 됐을까? 동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를 옛날부터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왜 선교사들이 동국으로 왔을까? 마치 이제 달나가 왜 동쪽에 왔을까 하는 것처럼 왜 왔을까?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바로 그러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오신 까닭을 그분들의 이제 육성으로 이제 듣는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중고 신부님이 이분이 나중에 이제 스스로 이제 잡혀가시거든요. 신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신문을 받을 때 당시의 재판관이 당신이 중국인데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라고 할 때 대답을 많이 얘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여기서 제가 제목을 따온 겁니다. 바로 중고 신부님이 오신 가장 큰 까닭은 바로 조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즉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조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한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조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바로 신부님의 입으로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7년간 조선에 있으면서 풀을 먹고 땅을 밟았으니 또한 그와 같이 조선의 한 백성의 딸입니다. 이분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셔서 한 6, 7년 동안 활동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동안 6, 7년 동안 조선에 살면서 조선에 나는 풀, 여기서는 이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겠죠. 음식을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을 밟고 다녔으니 성경했으니 바로 자신이 단순히 중국 사람이라든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조선 사람 같다. 나는 조선 사람을 살기 위해서 왔고 조선 사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증언이기도 하죠. 바로 이제 자신은 조선 사람 와서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조선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천주교의 교리는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충분 예군하는 것이다. 즉 임금을에게 충성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천주교가 그 전에 무군무라고 그랬잖아요. 임금을 무시하고 궁을 무시한다. 에 대해서 중무신님이 아니다. 우리 천주교야말로 진정하기 위해서 임금을 사랑하고 임금에 충성하는 종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천주교 신자들은 다 함께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주교는 국가의 편안함과 무사함, 그 다음에 오곡의 풍요로움, 그리고 세상의 안녕을 원합니다. 즉 천주교가 무슨 나라를 어지럽힌다거나 반란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주교와 함께 기도를 올린다. 이것이야말로 천주교의 진리요 교리요 그것이 자신이 온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고 신부뿐만 아니라 그게 오신 모든 선교사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야말로 저 사람 진정으로 살기 때문에 수많은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오셔서 자기 모든 걸 바쳐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사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그 먼 우리 땅에 왔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를 거의 돌아서 온다시피 하는 거죠. 이게 당시 이제 파라오 정기 본부가 있는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죠. 그리고 이 지도 자체는 이제 유럽 중심의 지도이기 때문에 유럽이 중심에 있고 한국, 일본들이 동쪽 끝에 있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 북동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 유럽을 중심으로 할 때 동쪽 끝이 조선과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서양 사람한테는 주도 일본으로 간다는 것은 곧 세상 끝으로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비행기 타고 파리에서 그냥 서울로 딱 오면 금방이죠. 하루도 안 걸리죠. 한 10몇 시간 걸리면 가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비행기도 없었고 박기시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했죠. 근데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배로 가더라도 가장 빠른 코스는 여기서 이 수에즈 운河를 통하는 이 길 이렇게 오면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빨리 오는 편입니다. 당시에 한 달 반 그 정도면 오는데 이 길도 1860년대에 와서 이제 새로 뚫렸습니다. 수에즈 운河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길로도 다니지 못하셨어요. 어디로 왔느냐? 이렇게 한 바퀴 더 빈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출발을 하면은 이 아프리카를 도는 거예요. 돌아서 이 적도를 지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는 이른바 희망봉이죠. 거기를 돌아서 다시 인도로 가거나 아니면 인도로 안 가면 동남아시아로 가서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필리핀을 경유해서 이렇게 당시 마카오나 홍콩 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몇 달에 걸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옛날 배들은 또 요즘에는 뭐 기름때는 빠른 배지만 옛날에는 처음 특히 오실 때는 범산이라고 해서 바람을 이용하는 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면 배가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통 거의 반년 이상 걸리는 그런 긴 코스를 신부님들이 이제 배를 타고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쪽 해안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쪽 해안이 무섭죠. 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해적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쪽 해안에 해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도 해적들이 습격을 해서 사람들 해치고 물건을 빼앗는 경우도 있었고 신부님들 중에서도 그 해적들의 이제 소락에서 간신히 보상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배가 난파해서 성교사분들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힘든 그 바닷길을 거쳐서 성교사분들이 오직 조선사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까지가 홍콩이라든가 맞고 이제 파라에번 정계 본부가 있었거든요. 동아시아 본부, 극동 대표관은 여기에서 머물고 있다가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코스는 보통 이제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행길, 즉 연행이라는 것은 당시에 중국의 국경의 이제 별명이 연경이었거든요. 옛날 연나라가 있었다고 해서 즉 중국 국경으로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는 것을 연행길이라고 하는 거고 또 또한 반대로 이 바다를 통해서 하는 것을 바다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행 같은 경우는 서울 출발해서 우주를 거쳐서 만주 요동을 지나서 국경을 하는 것이고 바다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마카오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해라든가 하면 요동한 남쪽 이를 통해서 이 바다길로 해서 들어오는 코스 이 두 가지 코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이 코스는 기본적으로는 여행사가 맨 먼저 이제 시도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천주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성교사분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책으로 먼저 전파됐거든요. 그 책이 어디 들어왔냐? 바로 이 여행사 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부님 들어오실 때도 조수에서 신자가 이 의주, 즉 이게 압록강, 특히 겨울에 압록강 겨울에 물이 얼면 단단해져서 사람뿐만 아니라 소 달구지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제 단단해지거든요. 압록강이 그때 원래 밤에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거서
통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묘사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의주통이고 이 사이에 조그만 이제 수구문이 있습니다. 이제 물기 통하는 문. 이 문을 통해서 몰래 이제 시민들하고 이제 조선 시민들이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오시게 되면 뒤도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의 상법을 시민들이 갈아입고서 이제 서울로 내려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육지길인데 보통 이제 의주에서 서울까지는 예제에는 한 15일,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보름 정도 걸려서 서울에 도착해서 오시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성공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맨 처음에 성사분들이 중무 신부님이셨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인 신부님이 두 분 계시죠. 한 분은 김대건, 또 한 분은 최업. 네. 최업 신부님이 나중에 들어오셨는데 최업 신부님 때까지는 모두 육지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연해사를 통해서. 그런데 1839년에 기해년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서양 성사분들도 잡혀서 이제 미주 침범하셨기 때문에 당시 정부에서도 이쪽 길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알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경기를 완벽하게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절대로 못 들어오게끔 지시를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선교사분들이 육지로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1845년경에 페럴 주교님이 김대건 신부한테 김대건 신부님이 육지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때도 서양의 신부님이 들어올 수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페럴 주교는 못 들어오시고 김대건 신부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때 페럴 주교님이 김대건 신부한테 당시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배를 타고 나를 데리러 중국에 와라. 그러면 내가 중국에 있다가 배를 타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845년 여름에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작은 배를 하나 장만해서 신하들과 함께 바닷길을 거쳐서 중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바닷길인데 상해로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에 탔던 배가 흔히 말하는 황보 돛담배, 이제 돛담배죠. 이렇게 이 정도 크기 돼요, 보통. 그래서 사람들 이제 옛날 돛담배 모습인데 이 정도 규모를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항상 10명 정도 갔었는데요. 이 정도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그냥 간 겁니다, 사실은. 당시에는 항해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이런 배들은 큰 바다로 가지 않고 분해라고 그러죠. 육지에는 그리 멀리 떠지 않은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큰 바다로 가지 않고 설사 중국을 가더라도 이 지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육로를 통해서 이게 징검다리 건너듯이 이렇게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게 살짝씩 육지 근처로 가서 같이 이렇게 지평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이제 죽는다 바다의 길이죠. 그러니까 김대건 사실 잘 몰랐고 바닷길에 대해서 같이 갔던 사람들도 강 근처만 다녔지 바닷길 가본 적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모르면 이제 용감하다고 이분들이 용감하게 가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행히도 주님과 성모님의 가호 아래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페럴 주인님과 만나고 또 당시에 다불 신부님이라는 젊은 신부님이 한 번 합류해서 이분이 같이 그 배를 타고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묘사한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닭종이 인형을 만든 건데 보이는 귀여워 보여도 이 상황 자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바닷길에 나중에 돈대가 부어지고 해서 나중에는 어디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다행히도 이분들이 좀 남해안 쪽으로 해서 갔다가 강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경 근처에는 라바의 형제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바닷길을 개척함으로써 이때부터는 성사분들은 바닷길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특히 바닷길 같은 경우는 육지랑 차이점이 뭐냐면 육지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번밖에는 들어오시지 못해요. 한 번에 한 번. 그래서 설사 신부님이 두 곳에 오신다 해도 한 번만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배에 탈 수 있으면 2명이고 3명이고 4명이고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은 배니까 짐들을 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육지할 때 짐이 한정돼 있지 갖고 올 수 있는 짐밖에 없는데 배 같은 경우는 배 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의 한 40kg 정도 되는 짐을 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나중에는 주인님이 편지를 보내서 너무 많은 짐을 갖고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당시 배로 이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육지로 가는 이런 그 경로가 완전히 없어졌냐? 그건 아닙니다. 대신 조선 신자들이 서한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국경지에서 물건을 이제 받아올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행사기를 계속 이용했습니다. 신문지 같은 경우에만 이제 받아들이기 위한 거고 일반 밀사 같은 경우는 여행사를 이용해서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받아왔다. 이것이 이제 당시 박해 시기 때의 이국로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간단히 이제 입국 과정을 보게 되면 이분이 조선에 첫 발을 들이게 되면 맨 먼저 어디로 가냐면은 서울로 먼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조선 대법부를 관장하고 계시는 주교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가서 당연히 이제 인사를 드리고 신고를 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교와 함께 머물면서 너도 풀고 아주 기초적인 이제 인턴처럼 조선에 대한 지식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상도 있잖아요. 그것도 배우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각자 이제 사무실 가기 전에 조선말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또 조선말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요즘도 어학 연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보통 학생들이 갈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한국말만 하니까 영어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도 혼자서만 보입니다. 한국 사람만 있는 마을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기를 가겠든 한국말을 배워라. 무조건. 그래서 이제 이른바 교성 서바이벌이라 제가 얘기했는데 산업에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밥을 먹거나 뭐 하거나 한국말 해야 돼요. 회장님이 뭐 프랑스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당시에 마을에 있던 시내 동독과 회장님이 이제 항상 보좌하면서 한국말을 이제 배우는데 이분들이 사목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한국어를 배울 기간이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3, 4개월 정도 그야말로 생초보로서 겨우 그냥 아마 이제 반복한다 안 보면 이 정도만 알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고해를 들을 수 있을 거 대충 이런 분위기다라고 파악하는 그 정도까지만 배우고 나서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이제 한국을 배울 때 교재가 없었냐? 나한테 교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글 자전이라고 해서 우리말과 프랑스어를 함께 풀었을 사전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제도된 실기고요. 교재는 손으로 이제 만든 사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신 선교사분들이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말과 프랑스어를 적어낸 사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운 초보 선교사들이 베끼면서 우리말을 익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선교사분들이 중국 분이 계셨고 프랑스 분이 계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 분하고 프랑스 분 중에 누가 더 어느 쪽이 더 조선말을 잘했을까요? 중국인 중이다 손으로 보세요. 중이 더 잘했을 것이다. 아니다. 프랑스인이 더 잘했을 것이다. 왜 프랑스인이 더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중국인들은 왜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을 더 잘했을 것이다. 근데 그게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잘하니까 글로 쓸 수가 있어요. 글로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한국말을 배우는 필요성이 적어요. 근데 프랑스 분들은 한국도 잘 모르니까 천상 우리말을 더 배워야 되고 오히려 한국 분들은 한글이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말 실제로 프랑스 사람이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무식님이 식물을 맡아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주무식이 육지를 살았지만은 그 당시에도 스스로가 조선말 서툴다고 해서 필다고 해서 한문으로 써서 식물도 받았습니다. 주무식님조차도. 그에 비해서 이제 그 한국 식물님들은 떠듬떠듬 하더라도 우리말을 배워서 이제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한 몇 년 지나게 되면은 아주 잘하시죠. 잘하시고 우리말로 된 편지를 쓰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계신 이제 프랑스 식민인들 이제 노인분들 계셨는데 보시면은 우리말 정말 잘하십니다. 오히려 지금 사람들도 옛날식 말을 더 잘하세요. 그 정도로 이제 프랑스 식민님이 철저하게 이제 한국 사람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3, 4개월 이제 그 겨우 이제 그 한글을 뜨게 되면 이제 그 자기 사목 관할지로 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시학생을 교육시킨다. 이럴 때는 어디 뭐 여기 도와다닐 수가 없으니까 한가운데 한 대 딱 정착을 해서 계속 사모하게 되고 이게 대표적인 게 제천에 가면 배로 시학생이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신부님이 10년 동안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다블루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이게 이제 당시 그 순교자들이 정리하는 책을 쓰기 위해서 상목 지역을 일부러 배당하지 않거나 상목 지역을 최소한 좁혀줘서 글을 쓰는데 집중해라. 일종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논문 과정이라 될까요? 그러니까 공부하게끔 이럴 때는 이제 상목고 자체를 이제 이렇게 좁게 해주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어쩔 수 없이 신부님이 너무 아프셔서 몸이 아프셔서 이제 활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곳에 이제 계속 병간을 시켰죠. 그러면서 좀 짱이 나면은 그 옆에 조선 사람들, 조선 신자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조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교사분들이 각자 선교 관할 지역을 맡아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나 얘기한 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조선 땅에 있는 신자들, 즉 어린 양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이분들의 이제 모든 것이었죠. 처음의 끝이었죠. 그래서 이분들은 신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가르치고 또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희망을 선포하는 것,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제 역할이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사목 관할 지역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은 다른 선교사분들이 또 이른바 이제 땜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이 이제 바퀴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역을 이제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그 선교사의 사목 활동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당시 이제 서울 거리인데 이 거리를 이제 선교사분들이 이제 활보를 하실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 거리도 다 이제 숨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주로 이제 상복을 입고서 만약 이름도 가게 된다면 이렇게 숨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설치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교 활동의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뭐냐면 바로 이제 공서 방문입니다. 사업 방문. 그러니까 보통 그 뒤에 밖에 시기뿐만 아니라 개항기 이후에 한참 동안은 선교사분들이 부족하니까 성당도 이제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 선교사분들이 신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신자들이 교우촌 같은데 공수를 시작해서 1년에 한 번에 2번 찾아가서 판공도 하고 미사도 드리는 그것이 그 당시 대표적인 상호활동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받는 경우도 사실상 힘들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바퀴에 많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이제 교우촌 순회가 상호활동의 핵심인데 나름대로 이것도 이제 체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당시에 가장 큰 축일이 대축이 2개가 있죠. 부활절하고 성탄절. 지금도 그들 통보하는 것처럼 예전에도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성탄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 봄에, 즉 부활절을 끼는 봄에 하는 것이 봄판공. 그 다음에 성탄절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을판공. 이 크게 2가지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즉 여름에는 그러면 공사방을 하셨냐? 여름에는 쉬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당시
대부분 신자들이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농사철이 바쁜 여름에는 사업활동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농부 신자들은 이제 농부학생을 달고 대신 신부들은 그 기간 동안에 일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부족했던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자들을 위한 책을 짓거나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피정을 하거나 하는 등의 나름대로 영혼을 닦는 일을 했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개혁기 당시 그림이지만 당시 공소 앞에서 이제 포즈를 취하시는 이제 서양 신부님하고 한국 신부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공소에 관한 모습인데, 지금 이 말씀을 풀어 정리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보통 부활절, 5월까지는 이제 봄 항공을 하게 되는 거고, 6, 7월 달을 쉬고 그다음 다시 9월달, 10월달까지는 가을 항공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당시에 이제 상업 방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방문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상업 활동을 하는가에 말씀을 드리면 아예 시간표를 만들어봤어요. 아마 어렸을 때 이제 특히 과학자 때 이제 교육과들을 많이 배웠을 텐데 당시에 그 선교사들의 일과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이제 보게 되는 게 이게 기상시가 있거든요. 기상시 아침. 이게 오후가 아닙니다. 오전입니다. 거의 우리가 이제 별거리 운동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그러니까 공부방문이 3시 정도에 이제 3시에서 2시 정도에 일어나셔서 이제 기본적인 기도를 마친 다음에 당시 교우촌에서 공사에서 이제 미사를 마치는 게 보통 새벽에 마칩니다. 새벽에 마치게 되는데 그때 새벽에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교우촌에 가게 되는데 일단 먼저 공사 방문 기간이 되면은 맨 먼저 공사할 때 먼저 연락을 주죠. 언제부터 선교사들이 이제 방문할 때니 준비하라. 그런 예전에는 배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그 공무소에서 사람이 와요. 신부들을 모시러. 보통 2명이 오는데 한 명은 공무소 회장이고 한 명은 짐꾼입니다. 신부님도 짐을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신부님도 가는 신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신부님이 항상 같이 다니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랑 그다음에 신부님이랑 저쪽에 오는 2사람 보통 4명이 일행이 돼서 최소 4명이 돼서 공소로 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이제 산길을 가게 되고 도시 같은 데서는 이제 남몰래 골목길 같은 데 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침에 길을 떠나게 돼서 뭐 거리가 아직 굉장히 멀었으니까 보통 40-50km를 보통이었습니다. 공소마다 거리가 보통 4-5시간이라든가 하루 종일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낮에 도착을 한다고 치면은 맨 먼저 이제 딱 나오게 되면 회장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죠. 모든 이제 교우촌 신자들이. 그리고 먼저 인사를 한 다음에 당시 회장이 보고를 오게 됩니다. 즉 여기 공소에 있는 신자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뭐 예비자 몇 명이고 등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홍배 성사한 사람이 누가 있고 그다음에 병자가 누가 있고 다 보고를 하는 데는 그걸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오는 뭐냐면 성사를 보게 해서 예전에는 시험을 치릅니다. 그걸 철거라고 철고 시험을 치는데 보통 이제 옛날에는 고해를 보기 전에도 시험을 쳐야 되고 성사를 보기 전에도 이제 시험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변진이니 우리 다 시험을 보고서 이제 통과해야지만 이제 성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고를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고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해가 굉장히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소모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에 모일 수 있는 신자의 수를 정했어요. 20명 딱. 20명 딱 정했어요. 한 번에 하루에 20명. 그러니까 20 넘으면 그 다음날 오든지 아니면 다음 공세 같은지. 근데 보통 예전에는 신부님 모시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신자들이 친구 오시다 그러면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해서 너나도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40명, 60명, 심지어는 100명이 넘을 때도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도중에는 나중에는 선교사분이 일부는 되돌려 보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시험을 치게 되면 고해 성사를 이제, 고해 성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공소집이라는 게 회장직 같은 게 이용했기 때문에, 옛날 초가집 같은 게 좁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고해 성사할 공을 마련할 수 없어서, 보통은 이제 병풍을 치거나, 병풍을 치거나 아니면 이제, 마을 같은 데서 나와서 생기죠. 이런 데서 이제 1대1로 고의를 하고, 나머지 데들은 그 밖에서 이제 쭉 서서 대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서는 보통 이제 가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부인,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제 순서를 정해서 쭉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 선교사분들이 우리말에 능통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래서 초보 같은 경우는 일종의, 표가 있어요. 고해성사표.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종의 우리말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죄는 이러이러한 죄가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반대편에서는 거기다 이제 신부님들 또 대답하는 말 우리말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표를 통해서 이제 성사를 주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사를 주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명, 40명이 되니까 여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때로는 식사도 거르고 고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고해성사가 끝나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 끝만 치면. 그래서 원래는 선교사 분 같은 경우도 최소한 6시간 이상을 자야 된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채우는 선교사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시간, 4시간 잠을 자는 거고 2시간도 못 자기도 수두룩했고 심지어는 24시간 동안 고해소에서 계속 고해만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선교사분들이 이제 힘든 이제 상황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빨리 끝나야 9시쯤 끝나겠죠. 그래서 9시에 넘어가서 끝나게 되면 요 전쯤에 저녁 식사를 간단히 하고 나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주무시게 되는데, 주무신 다음에 역시 이제 아까 새벽 3시에 세상 없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마찬가지로 아까 같은 남은 성사를 보고 그 다음에 미사를 함께 마침으로써 그 하루에 이제 교주 방문 이거를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더 있으면은 맥주가 머물기도 하고 그것이 하다면 다른 이제 공소로 가서 똑같은 이 일과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몇 달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선교사분들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없어도 일어나야 되는데 당시 선교사분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시간 맞춰서 어떻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예? 다구는 거, 예, 다구는 건도 나옵니다. 또 하나,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시간 맞추라는 거죠. 그렇죠. 당시 잘못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들어올 때 잘못주 시계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 잘못 시계 한번 들어와서 이걸 이제 손 놓고 이제 깨서 하는데 문제 뭐냐면 이 잘못주 시계가 고장이 날 때가 있잖아요. 문제는. 그건 어쩔 수 없이 닭에 의지해야 되는데 이 닭 마음대로 다 하시는 그래서 좀 닭 소리에 대해서 어른들은 참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잘못주 시계를 하는데 잘못 시계가 불어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여행사 길을 통해서 그걸 다 수리를 맡기로 보냅니다. 갔다 오면 한 몇 개월 걸려요, 그것도. 그런 이제 그 고생 길을 통해서 이제 와서 이제 하신다는 거. 참, 뭐 하나 좀 쉬운 게 없었죠, 그 당시에는.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 공소방문을 기회를 하셨다는 거.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찰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 찰보 시험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어떤 시험으로 봤을까? 이번 객관식입니다. 첫 번째, 객관식 왔을 것이다. 주관식, 문답식, 아니면 심식 면접, 아니면 입학사정식 왔을 것이다. 답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예, 답이 너무 뻔했나? 그렇죠, 문답식이죠. 당시 교재가 있었습니다. 교리문답. 문답이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 외웁니다. 그래서 찰보 볼 때도 당시 사람들을 아까 순서대로 쭉 늘어지게 한 다음에 시험님이 가면서 그 교리문답사 중에 무작위적으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어떤 것을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답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게 되면은 시험을 떨어지게 되면은 고유성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는 사람은 보통 두세 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는데 그걸 못 외우게 되면은 성사를 못 보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문장이 꽤 많아야 되잖아요. 그걸 다 외우기 힘드니까 이제 신부님들도 문제를 일부 쉽게 내거나 아니면 이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그 나이 드신 것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외우라고 며칠째 밤새 외웠는데 왜 시험을 안 보냐고 그 자리에서 그 문장을 줄줄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자분들이 감탄해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성사 100번째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시 철구 시험이 그 성사부가 이제 신자들이 만날 수 있는 아주 이제 중요한 기회 시간이었다. 그래서 아까 성사분들이 2시간도 채 못 자면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잠 못 자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라 신자들한테 충분하게 시간을 줄 수 없다는 거. 고작 그냥 한 15분 정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신자들은 1년에 15분 신부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일 수도 있고, 어떤 신자들은 평생 신부님을 못 만나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대세만 받고. 그러니까 당시 이렇게 성사분들이 와서 성사를 볼 수 있고 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기회였고 소중한 기회였는가, 신자들한테 또 성사한테 그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분들의 활동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건 당시 리더 주님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성교사분들이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공소 방문할 때 걸어서 가거나 또는 사진이 좀 나오면은 말에 나귀를 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물을 건너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배를 타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배를 타고 이제 물길을 건너거나 아니면 이제 나귀랑 걸어서 이제 걸어다녔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죠. 고해성사 보는 모습을 각종으로 이제 재현한 것인데, 이게 병풍을 치고 이제 가서 이게 신부님과 신자가 고해성사 보는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제철 배로 시작돼 있던데, 그게 옛날 사진입니다. 30년 된 사진인데 당시 신자들이 오늘 기록사진 찍은 겁니다. 그 식당 터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바로 그 성사분들이 들어오셔서 하루빨리 조선이 사진을 만들어서 해야지만 조선교회가 더 발전하겠다 해서 신학생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배련을 만들고 또 당시에 유학도 보내시잖아요. 김대호 신부님처럼 마코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저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페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신학교에다가 우리 이제 어린 신학생들을 이제 보냅니다. 거기 가는 데만 몇 달 걸리거든요. 가서 보여서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이처럼 성교사분들이 방위사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이도 무더위도 예를 쓰셨다는 거. 그렇지만 불행히도 바퀴 시기 동안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는 성교사분들, 그러니까 방위사제가 나오지는 못하셨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나오셨는데 하여튼간에 이 노력을 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신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나서 여러 가지 신신단체들을 많이 만들어 활동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모신이 만드셨던 거, 명도회라는 거,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있는 성모신심회, 그 다음에 성의회, 또는 정교회, 정교회라는 게 정교 후원회거든요. 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신자들을 모아서 신활동을 하게 하고, 또 가장 살림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품뿌리 돈을 모아서 이제 사업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조선 사회에서 이제 벌어졌던 고아들 모아다가 키우는 이제 교육 사업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명예회, 성명회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것을 묘사한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이제 정립의 회장이라고 하는 서울 회장인데, 이분이 이제 주로 이 활동을 맡아서 하시게 되는데, 어린 고아들을 이제 모아다가, 그러니까 당시 고아원 같은 이제 정식 시설을 만들 수 없으니까 대신 신자들한테 아이를 맡겨서 이제 부모로서 기르게 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돈을 주고서 그렇게 아이들이 기르게 되는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우선 임시로 애들 모아놨다가 적당한 이제 사회 나타나면 주는 역할을 맡았는데,
때로는 그런 이제 왔다 가는 사람이 없게 되면은 본인 집에서 아이들 맞을 때 기록이 됐다. 그래서 많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 신자들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선교사들 지도 아래서 이러한 각종 사업이라든가 단체들 조직이 활동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분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셨을까? 무엇을 먹고 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곳에서 주무셨을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식주 할 때 의조 먼저 옷부터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이 잘 아시는 사실이긴 한데 당시 이제 선교사분들이 특히 이제 밖으로 나가셨을 때 꼭 챙기셔야 했던 의복이 뭐냐? 바로 상복이죠. 왜냐하면은 조선 사회에서 상주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부모를 먼저 고백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남한테 먼저 얘기를 변화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상주한테 말을 건드리는 것은 큰 실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상복이고 특히 이제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수건을 쓰고 수건이 아니라 이게 얼굴 가리기입니다. 이제 이거 포손이라고 했는데 100번짜리에다가 부채상처리 천으로 만든 부채라고 해서 이게 상주가 얼굴을 가리게 쓴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이 파랗고 그 어떻다 하더라도 요걸 살짝 가리게 되면은 잘 모르겠죠. 바로 이런 복절을 하고서 이제 공소교육처를 도와다니면서 상주를 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당시에 이제 베네 주민님의 상복을 입었던 모습을 리델 당시 신부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 그림인데, 상주가 이제 큰 탑바스를 쓰고 이제 아까 했던 포손을 이제 한 채 이렇게 이제 갖추고 나서 이제 돌아다니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집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입으셨느냐? 그건 아니시죠. 집 안에서는 일반 조선 사람들처럼 똑같이 조선 옷을 입고 또 상투를 틀고 이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건 사진입니다. 리델 주변님이 이제 1860년대 중국을 피했을 때 일종의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분들은 당시 같이 살던 좋은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버선 신발 신고 그다음에 이제 한복을 입고 그다음에 또 리델 주기님이 또 이 수염이 이렇게 멋지셨다고 유명하셨는데 수염 모습이 있는 그다음에 상투를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성사분들이 우리나라 와서서 사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사분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참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옷이다라고 해서 천사들의 망토라고 이제 별명 붙일 정도로 상복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 하나. 또 성사분들이 이 조선 목전에서 가장 불편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뭐 했을 것 같아요? 다른 버선. 지금도 버선 치기 불편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서양 사람들한테 더 불편하죠. 더군다나 버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방수가 돼요, 안 돼요? 방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중 싣고서 눈발길이나 빗길을 가야 되는데 당연히 물이 다 스며드니까 버선이 오히려 이제 물이 스며 더 무겁기만 하고 힘들어서 이 버선이 빙신하다. 그리고 또 하나 불만이 뭐냐? 불만은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데 꼭 한다. 머리에 쓰는 거. 갓. 이게 강한 눈도 아니고 이게 햇빛 가린 것도 별로 안 힘든 왜 쓰는 바로 갓. 근데 갓을 꼭 써야 되죠. 양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교사분도 평상시에 할 때는 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 갓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제 마음대로 이제 좀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먹는 거. 선교사분들은 이제 당연히 조선에 왔으면은 조선에 이제 밥을 드셨겠죠. 당시에 이제 가장 쌀밥이 당연히 김치니 장아찌니 이런 거를 이제 드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서양인 사람들 입맛에 맞겠어 안 맞겠어요?
당연히 안 맞죠. 그래서 20년씩 사셨던 성사분들 중에서도 끝끝내 이 짜가찬 맛을 이제 길들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제 그 입맛에 안 맞은, 그러나 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조선사를 살려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연히 조선의 음식을 드셨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묘사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것도 미대 주교님이 그린 그림인데 당시에 그 방안의 모습이 다 드러나긴 해요. 근데 다 쓰고 그다음에 돋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소관입니다. 소관, 밥상. 거기에 들고 있는 게 포크나 나이프가 아니고 젓가락이죠. 거기에 이제 밥하고 중지, 반찬들을 들고 있는 아주 간소한 차림. 이 식사를 이제 이게 평소 식사입니다. 이 식사를 하셨다는 거. 당연히 했는데 이분들이 서양 사람이니까 자기 고유의 음식을 드시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드시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원래 그 제 고국의 프랑스의 음식을 드실 수 없었을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이분들이 프랑스의 음식 대표적이 뭐죠? 빵. 예. 빵을 드실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빵을 수입했다는 게 아니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었다. 특히 그 베네 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부님이 이제 방문해 오시면은 손님을 그냥 보내기에 그냥 풍습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님이 오시면은 신부님들을 위해서, 동료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향수병을 다루기 위해서 몸소, 손수, 주여 반지를 빼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부어서 대접을 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물론 이제 프랑스에 먹던 그 빵 같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빵을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을 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또 하나 또 지금의 또 대표적인 기호식품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맛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뭔가 힘들었을 때 이제 까먹는 거 있잖아요. 초콜릿. 이것도 선교사분들이 드셨어요. 어떻게 드셨냐? 역시 아까 했던 것처럼 배 타고 와서 그래가지고 물건 들어올 때 본부에다가 신청할 때 여러 가지 물건을 신청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커피와 이제 초콜릿 같은 이런 기업품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최초로 맛본 사람이 이제 고종환제라는 이제 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도 그 성교사분 옆에 계셨던 목사분들이 혹시 맛이라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초의 커피 시음자는 아마도 조선인 신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감히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제 시험이 할 때 성교사 밥상에 이렇게 커피가 올라가 있고 이렇게 빵이 올라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프랑스 하면 유명한 게 이분들이 대단히 미식가지 않다, 프랑스 사람들이. 당연히 이분들이 우리나라 음식에서 맛있다, 맛없다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평가했을 때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 뭐 나오다. 미리가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개구이뿐만 아니라 육수, 고기 국물. 고기 국물 요리를 참 잘 된다, 저런 사람들이. 이 곰탕이가 되어 있는 거. 그걸 하나 이제 채우셨고. 그러면 가장 한국 사람 돈살 먹는 음식 가장 좀 별거리 없는 게 뭐냐? 뭐 같아요? 과일. 그러니까 프랑스는 지중해 그 좋은 과일이 많이 나지 않는데 한국 사람 과일은 너무 싱겁다. 맛이 없다. 근데 단 한 가지. 성교사분도 인정했던 과일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감. 이 감은 이제 괜찮다. 왜냐하면 이 감이 가지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도시락 대용으로 다음에 요새 감을 이제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감이 당시 성교사분들은 이거 참 쓸모가 많은 이 과일이다라고 이제 평가할 정도로 이제 감이 이제 성교사들의 주요한 이제 과일 중에 하나였다. 이쪽에 디저트의 겸 도시락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나서 성교사분들이 이제 공소한 방문하면은 아무리 가난하지만 신자분들이 성교사분들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때 나온 잔치 음식이 바로 개고기였다. 그렇죠? 물론 조사에서는 당시에는 개고기가 흔한 음식이고 흔한 보양식이었는데 특히 이제 그 천주교 신자 같은 경우에서는 그 개고기가 특히 남자일 수밖에 없는 게 신자들이 피난을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핀을 갈 때 데리고 갈 수 있는 가축이 사실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 소나 돼지 같은 걸 데리고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 근데 개는 그냥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수할 수밖에 없고 이제 선교사분이 오게 되면은 그 개를 잡아서 이제 큰 솥에 끓여서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그 개고기를 맛들인 이제 선교사분 같은 경우는 개고기 먹는 날만큼은 그날 철딱 금요일이라서 금요일째는 이제 잠시 접어두고 여기 함께 지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화려한 정부에 이제 그 신부님들이 모이시면은 그 저희 그 중계신분들이 닭곰탕이라든가 닭하고 닭백숙하고 개고기를 같이 놓으면은 닭고기를 쳐다도 안 보시고 개고기를 하신다라는 말을 이제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평성사분들이 이제 근데 개고기는 이제 남다른 이제 요리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곳에서 사셨을까? 집이죠. 근데 박기 씨 같은 경우는 천주교 금지에 있었고, 그다음에 1년의 반 이상을 공소 방문했기 때문에 선교사분들에서 집이라고 할 만한 상주할 만한 곳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또 성당이라 할 만한 곳이 없었고 일정 지역 동안 이제 거주하는 곳이 있긴 있는데 그곳은 따로 건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사는 집을 그대로 이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주교님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조선대목부의 장이자이기 때문에 서울에 특별히 이제 주교대회라고 하는 그 구용된 장소를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이주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서울에 있는 귀하집을 사서 물론 그 돈은 다 프랑스에서 오는 이제 선교 자금입니다. 그 선교 자금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준 돈입니다. 사실 그게. 그 돈을 모아서 이제 그 돈을 조선에 들여와서 그 집을 한 채 사서 물론 그 명의는 신부님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조선신당 회장의 이름으로 집을 해서 집주인을 하고 하게 되는데 보통 신부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안채에 들어오습니다. 안채. 근데 집에 안채에 신부님이 들어오게 되고 상채, 보통 바깥채에 이제 회장 가족이 살게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남녀 구별이 연결돼서 부인들 같은 경우는 안채 몰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상체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안채에 보통 사람들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통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점을 노려서 선교사분들이 안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대신 이제 바깥에 이제 회장 가족이 머물러 있게 되고 이런 형태로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제 이런 정책을 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초가집 같은 거를 이제 구해서 사게 되는데 이런 초가집 같은데 보통 방이 많아봐야 2칸 3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보통 한 칸 정도를 선교사분이 있으시고 나머지 칸 같은 경우는 이제 회장이 가족이 있으면서 옆에 회장이 항상 그 신부님들을 이제 보호자하는 역할, 여러 가지 수발을 받을죠. 뭐 밥을 진지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을 다 하는 거. 이 형태로서 이제 유지가 이제 그 주거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소가 이런 장소가 선교사들의 거주지이자 일종의 성당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서 모여서 성사도 하고 각종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봤듯이 딱 이 방을 보게 되면은 별다른 가구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당시 조선 일반인들이 가는 사람 다 그랬지. 가구라는 게 없고 이게 이제 맨거리에서 옷을 걸어놓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상자가 개인 이제 용품을 뭐 넣어두는 것인데, 그러니까 프랑스에 갖고 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자에다가 뭐 제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담아두는 거.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 뭐 목침, 나무 이제 그 베개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로, 그다음에 이제 물병 같은 거 이제, 그다음에 담뱃대. 조선사에서 그 당시에는 담배가 이제 일반화돼서 담뱃대 피우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생활 습관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분들도 담배를 안 태우신 분들 오시면 담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담뱃대가 요 길이에 따라서 양반이냐 쌍놈이냐 구별했거든요. 담배의 길면 길수록 이게 양반이다. 이렇게 돼서 선교사분들도 여기 와서는 일종의
양반 같은 그 급에 해당되는 이제 어떤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담배가 이제 길죠. 기는 모습. 그래서 이런 모습을 살았다. 그리고 단촐하고 단순한 모습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침대 생활을 하잖아요. 의자 생활을. 근데 우리나라에서 당시 침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의자가 없었죠. 천상 지금처럼 이게 양반 자리에 가서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맨바닥에. 이게 서양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처음에. 뭐 아마 다리에 저리고 이제 힘들겠죠. 그리고 잠도 잘 안 오고 딱딱한데 이제 자야 되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그거를 당연히 이제 마다하지 않았죠. 다리에 대한 것은 이고 책상도 없으니까 어떨 때는 자기 널쩍 다리를 책상 담아서 거기다 종이를 내고 글을 쓰고 그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 그나마도 이렇게 자기 숙소에 있을 때는 나아요. 근데 이분들이 약간 공소라든지 방문할 때는 여의치 않게 이른바 이제 그 주막 같은 데나 여관 같은 데 물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회가 뭐라하죠. 선거사들하고 숨기면서 이제 잘 되는 건 물론 이거지만 옛날에 이제 뭐 싸구려 여관집 같은 게 시설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든데 내가 가장 그 힘든 게 뭐냐면은 각종 기생충들 대표적인 게 이제 벼룩, 뭐 심지어는 바퀴벌레도 있었다는데 이 바퀴벌레가 그 바퀴벌레인지 모르겠었는데 벼룩, 이런 것들이 비풀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이집트의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 기생충 잡는 게 굉장히 그 혹독한 이제 개발 고난이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잠을 자게 되면은 한 사람 옆에서 벼룩과 이를 잡아줘야지만 항상 잘 수 있다 할 정도로 이 기생충에 있는 그 기름이 컸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고통도 성도자분들이 다 감수하면서 사셨다. 그리고 만약에 이른바 이제 그 밖에 분란이 하게 되면은 피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 피신하냐면은 우선 이제 이런 집안에 이제 피하지 못하고 광 같은 데 숨어 있거나 어떨 때는 그냥 바깥에 있는 이제 평상에다가 이제 선이 맞으면서 이제 잠을 자거나 아니면 그 나무 이제 그 땔감들 모아놓은 거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숨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있거나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창고에 이제 숨어 있다.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셨지만은 그렇다고 이분들이 그걸 본인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당연히 이제 감수해야 될 것, 그리고 이것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생각하시고 사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참 생활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낯설고 낯설고 또 음식도 아까 보다시피 변변치 못해요. 영양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영양실조 또는 이제 과로 그다음에 풍토병 또는 향수병 이런 게 겹치면서 성사분들이 이제 심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생활을 하셨다. 애환이 많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당시 이의 모습, 창빛 기억나시는 분 있죠? 창빛에서 일을 이제 했던 거 바로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이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평소의 여관들 이분들이 신자들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속 깊은 곳, 눈이 쌓여있거나 비가 와도 가시했죠. 그러니까 이런 산길을 그냥 집신발로 그냥 걸어 다니셨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고통이 약간처럼 벗어나가 집신이 다 젖어버리고 발이 퉁퉁 불고,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몇 달을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온갖 질병이 이제 걸릴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시 바뀌 시기에 프랑스에서 건너오신 선교사분들이 모두 24명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6분이 병사를 하십니다. 거의 4분의 1이 이제 병은 한 4, 5년 안에 병사를 하세요. 어떤 분은 심지어 도저히 2달 만에 내염에 걸려 도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병사하시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치명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보통 한두 번은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지병은 한두 개는 다 갖고 계셨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발작이 일어나서 이제 몸에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결석 이런 거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거의 모든 선교사분들이 이제 병원에 시달려서 고생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약을 드셔야 되는데 조선 사니까 조선 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인삼 아니면 녹용. 이분들이 이제 이쪽에 이제 서양 사람으로서는 드물게 인삼과 녹용을 드셨죠. 그때 뭐 인삼 실험을 한 것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인삼과 녹용이 아주 좋은, 잘 들더라라고 하는 글이 남아있을 정도로 성대자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런 체험을 했고, 특히 요거는 침술, 그러니까 침술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침술,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이제 병화를 치료하시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경우에는 인삼을 구해서 그것을 본거에다가 선물로 보내기도 합니다. 인삼 참 좋다 이러면서 선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실질적인 육체적인 또는 고통뿐만 아니라 선교사분들이 이제 겪은 고통 중에는 마음의 고통도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물론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조선 사회에 가지고 있는 관습 풍습 같은 것이 교회의 가치가 충돌할 때,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관습 이런 것이 교회법과 충돌할 때, 신자들을 설득시켜서 그들을 이제 교회법에 맞게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많이 예언이 많았다.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축척, 첩을 지는 거, 그 다음에 자살,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 그 다음에 또 낙태, 이런 어떤 당시 조선사회에 있었던 이런 풍속들이 교회법과 어긋나고, 그 다음에 교회 신자들조차도 잘 모르고 이런 것에 연루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걸 가지고 그게 맞추게끔 하는 것 자체에서 많은 애원이 나왔다. 특히 이제 축조 같은 경우는 옛날 조선사 같은 경우는 의뢰인, 돈 좀 있는 사람들 척 버는 일은 뭐 당연하다시피, 우리 안 버는 게 이상하다시피 했는데, 교회법에서는 축조이 절대 인정 안 되죠. 만약에 신자가 되려고 하면은 척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척밖에 없을 경우에 척과 정식으로 혼인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법이고, 만약에 척을 기어들여 한다면 그건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반대로 여기 이 그림은 이제 원시고라는 순교하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첩이 있었는데 당시 중고 신부님한테 첩이 있으면은 신자 낼 수 없다 말을 듣고 당장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자기 첩을 내보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축적 제도라는 것이 교회법과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분들이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또 하나 자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박해시기에 워낙 고통이 심하니까 신자들 중에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들의 고통에서 벗어나자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분들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에 어긋난다 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깨우치고 가르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 또 하나 이 낙태라는 거. 그 당시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입을 덜기 위해서 낙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이제 절대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도 낙태해서 안 된다. 귀한 생명이 나와서 길러야 된다.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이제 같은 자식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미리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분들이 심신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은 배교한 신자들 중에 나약한 마음을 품고 배교한 신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다시 교회를 들어올 경우 참 난감하잖아. 이 사람들 어떡할까? 배교를 했는데 그냥 받아들일 수 없잖아. 그렇다고 이 사람들 다시 들어오겠다는데 내칠 수만 없고, 그럴 경우에 선교사분들이 취한 이제 방법은 엄격하게 거기 자기들에 대한 벌을 내리는 거죠. 대표적인 건 이제 기절거라는 파문, 예, 성사를 받는 것을 이제 금지시키는 거죠. 그 파벌. 그래서 하고 벌을 이렇게 내림으로써 이제 엄격하게 공복기를 보여야만 했다. 마음 아프다 그 사람이 보여야지만 교회를 위해 어떤 기본적인 잡혀지니까 그런 것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심신의 여러 가지 애와 병환, 애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분들이 심신이 필요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이보다 더 빨리 늙으세요. 요즘은 동안이 열풍인데 이분들은 반대로 노안. 그래서 보통 40대 되면은 벌써 할아버지 티가 났다고 합니다. 40 넘어가면서 머리가 희고, 그래서 베네수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50대에 대한 초반에 들어가시겠는데 40대 후반쯤 되니까 다른 선교사를 봤을 때 노래 처음 본 선교사 노래는 게 뭐냐면 처음에 60대인 줄 알았대요. 70대인지. 근데 나이를 들어보니까 40대인 거죠. 그리고 WC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병원을 계속 앓다 보니까 나중에는 머리털이 다 빠지셔서 머리가 별로 없어, 대머리가 되셨다, 머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대머리는 이렇게 가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힘들었다. 그래서 거의 남들 3, 40년 하시는 일을 이분들은 10년에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든 젊음을 다 바친 거죠. 그 청춘을 그 조선교회를 위해서 이런 모습을 하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의 목숨마저도 조선교회와 조선신자를 위해서 바쳤다.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0분의 이제 순교 성인들이시죠. 앵그레 불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병인년에 들어가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조선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시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바쳤던 분이시다. 근데 이분한테는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억울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인 거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하나의 축복이고 승리의 축복이다. 조선 신자와 조선교회 것이 축복이었다라고 이제 당당히 신앙을 증거하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유행신문 같은 경우는 내가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다. 내가 억울한 것은 성사를 진짜 몇벌치 못한 것이 그것이 원통할 따름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고, 그리고 WC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 참수형을 받을 때 그 망나니라고 그러죠. 망나니가 한번 목을 쳐서 피가 자리에 나중에 숨을 넘어가지 않듯이 그럴 때 갑자기 칼을 멈춥니다. 그러고 나서는 수고비를 달라고 이른바 이제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관장거래에서 이제 돈을 준다니 만다니 돈을 많이 줘라다니 그래서 한동안 답을 주고 그냥 방치해버려요. 이분이 계속 몸에 피가 흐르고 몸이 절절 떠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참 있다가 결국 돈을 받은 다음에 떠낸 다음에 망나니가 그제서야 마지막 칼을 찔러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바로 그런 이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이분들은 다윗 같은 경우는 그날에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힌 그 금요일이었고 성금요일 오히려 그날에 된 것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배워해 주신 것이다 라고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세상사들의 마지막 전날에 마지막 가는 잘 차린 밥상을 줍니다. 당시에 관례적으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간이 떨려서 바로 못 먹거든요. 마지막 먹는 거였는데 다윗 주님은 세상나는 마지막 음식이니 잔치 음식이니까 즐겁게 먹어야 된다 해서 아주 즐겁게 음식을 드시고 마지막 술을 마시겠다는 거. 이것이 우리 선교사분들이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훌륭하게 보시는 걸 보여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것은 당시에 선교사분들이 체험대에서 사용당한 그런 과정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김대걸 신부님이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귀에다가 화살을 꽂고 이게 장대에다 의뢰해서 주변을 상대
사람들이 한 바퀴 삥 돕니다. 몇 바퀴를. 사람들은. 그런 다음에 목을 베게 되는데 당시 성교사들이 그린 그림을 그린 이 김명호 신부님도 역시 이런 모습 그대로 자신스러워도 목소리를 맞춰서 숨겼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 외에도 비록 피를 흘려서 순교하셨지만은 선종하신 분들, 그분들 성도자분들 다 훌륭하신 분이셨다. 이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직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서, 조선 사람을 위해서 다 바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다. 그래서 이제 요분 같은 경우는 페럴 주님이시거든요. 페럴 주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병원에 들어서 언제 돌아가실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동료 신부님이 다구리 신부님이 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돌아가실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때마침 그 당시가 그 신자들한테 성사를 줘야 될 그 시기에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페럴 주님 같은 경우가 나보다는 신자들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지 말고 당신이 가서 신자들에게 성사를 베풀라라고 해서 그 신부님을 부릅니다. 근데 한참 성사를 베풀고 있는데 그때 페럴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분은 마지막 임종을 다른 신부님들이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자기보다는 신자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임종을 보다는 신자를 위해서 신부님을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메스트르 신부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조선에 오시기 위해서 장마치 8번이나 시도를 하셨어요. 10년 동안. 7.8개인자 10년 동안 8번 만에 들어오셨는데 한 5년 동안 활동하시다가 병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선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바닷가에서 한나절이고 이제 물속에서 이제 몸이 이제 잠겨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그 후유증으로 병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임종할 때 동료 신부님이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천주께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진짜 그 신부님한테. 그러니까 매주신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하는 말씀이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분은 자신이 선교사로서 또 조선에 들어온 그 날부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 결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면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뀌시기에도 불구하고 그 메스트르 신부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수백 명이 넘는 신자들이 와서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분을 기렸다는 거. 그분의 이제 시신이 지금 대전교구의 성제묘역에 모셔져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비록 피를 흘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사실 모든 것을 가셔서 하셨다는 것. 마지막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조한노 신부님이라든가 남도 신부님 같은 경우도 다 충청도 지역에서 이제 사망하셔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다 거기에 이제 묘역이 있는데 그 사진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아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던 분들이구나라고 이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제 기념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바로 이처럼 성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한 성도들은 또 어떻게 사셨을까? 이분들한테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신자들한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요, 그들을 품어주는 사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풍파에 또 세상의 부정과 비리에 분노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로 용기를 불어다주고 정의를 희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복음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 즉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삶, 즉 부활을 꿈꿀 수 있다는 것, 즉 자기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오히려 큰 영예요, 영광으로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참 고향이기 때문에 그 고향을 향해서 가는 이 세상의 여정을 참으로 아름답게 가진다. 세상의 시험과 시험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하는 목자들을 어린 양처럼 순종하고 따랐고, 또 같이 더불어가는 신자들을 믿음의 벗, 즉 교우죠. 바로 우리가 서로 믿음의 벗어서 함께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가면서 사셨다는 것.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성도들이 이제 어떠한 이제 모습을 사셨을까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도 바뀔 시기에도 조선교회 중심은 역시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교회와의 연락관계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실제 또 등잔불이 어둡다는 이제 말처럼 가장 밖에 중심지였던 서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신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긴 했거든요. 생각을 딱.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서울이라는 게 지금도 아파트에서 물건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맞아, 옛날 서울 같은 데서도 이거 저 누구 사실 잘 몰라요, 이웃끼리.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시부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여건이 됐었다. 다만 도시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감식이 많으니까 피해 공동체가 점조직 1대1로 연결이 되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 반면에 특히 시골 같은 데서는 산골이라든가 아니면 경계지역, 무슨 말이냐면 도와도 군과 군 사이 경계지역.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도 경찰력 같은 데는 이른바 관할구역이 좀 그걸 많이 따지잖아요. 우리 구역을 넘느냐 마느냐. 그러다 보니까 분들도 자기 관할구역 이상은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지역이 애매하게 됩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신들도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 살게 된다. 그래서 산골에다 경계지역에다가 신자들이 모여서 생긴 신약 공동체가 바로 교우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우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교우촌이라는 것은 도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자유롭게 신약을 이제 신약 활동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신자들끼리 모여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좀 하나님의 가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신분과 지위 차별이 없는 것, 또는 남녀의 차별이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공동체 가까운 모습, 즉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설명했던 모습 그대로 이제 교시 모습을 하려고 여기서 살렸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